안녕하세요. 위너스학원 국어과 원장 양병철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그 시의 운율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데 오늘은 시의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시는 내용이 있는데 시의 내용에는 정서라는 게 있고 어조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이 정서가 이게 뭐라 그랬냐면 감정이라 했어요. 감정. 그 다음에 어조는 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해서 우리 인간의 감정에 어떤 종류의 감정이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정서 중에 하나가 그리움이다 또는 이별의 슬픔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한이라는 정서도 있습니다. 이 한이라는 정서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슬픔이 쌓이면 그게 이제 한이 되거나 기다림과 그리움이 쌓이면 그게 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편제라는 소설에 보면 그 한을 결국 이제 판소리로 승화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조라는 것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태도가 있죠. 원망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련을 극복하는 의지가 태도로 나타날 때도 있고, 또는 자연친화도 있고, 안분지족도 있고, 안빈낙도도 있고,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시를 읽으면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낯선 시가 나올 때도 그걸 읽고 여기에 들어있는 감정이나 태도를 구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는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이 있다 그랬어요. 형식이 있는데 그게 운율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 동영상을 통해서 운율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이 운율이 있기 때문에 시는 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운율 말고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미지입니다. 이 시의 이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이미지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 단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로. 우리가 여러분 가끔가다 학교 시험 볼 때 보면 A부터 E까지 밑줄을 쳐놓고 이미지가 다른 걸 찾으세요 라고 이제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서 말하는 이미지는 느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5개의 어휘들, 시어가 주는 느낌이 다른 걸 찾아라. 다 긍정적인데 하나만 부정적일 때가 있고요. 하나가 긍정적인데 나머지가 부정적일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란 말은 이런 의미로도 쓰이지만 원래 시에서 말하는 이미지는 이런 뜻입니다. 뭐를 위해서? 구체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뭐 시키는 방법이다? 구체화시키는 방법이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문학은 무슨 적으로 쓴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쓴다. 그리고 여기에 뭐를 담는다? 이걸 담는다 그랬죠. 추상적 의미를 담는다. 이게 바로 문학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구체적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적이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감각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시에서 쓰는 이미지는 바로 이겁니다. 추상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이 바로 이미지다. 이렇게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간단하게 정리해 줄 테니까 이렇게 아시면 돼. 이미지의 방법에는 감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유라는 게 있고, 상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이 뭘 위해서 쓰인 겁니까?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감각이나 비유나 상징은 다 뭘 위해서 쓴 거예요?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구체화를 위해서 쓴다. 이런 걸 달리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문학에서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형상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상화라는 건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느끼고 감각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형상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라든지 드라마는 이미 다 시각이나 청각적으로 무슨 화되어 있는 거예요? 형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예입니다. 만약에 내가 공부하고 싶은, 봐봐, 공부를 하려는 의지는 이건 여러분들 무슨 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겁니다. 추상적인 거예요. 이 추상적인 걸 우리가 구체화시킬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시를 썼는데 글을 썼는데 이렇게 쓴 겁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독서실로 향할 때 별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무거운 가방이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촉각적인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걸 들고 독서실을 향할 때 별을 바라보는 건 시각적인 장면입니다. 무슨 적인 장면이라고? 시각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감각을 써서 이걸 구체화시킨 겁니다. 선생님 내용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감각을 써서 이걸 구체화시킨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독서실로 향할 때 별을 바라봅니다 라는 문장을 보고 이걸 느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바로 이미지예요. 이미지에서도 특히 감각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문학은 구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걸 이해를 해서 추상적인 것과 연결시키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바로 내가 이 문장을 읽고 이걸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시를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만약에 비유를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돌을 깨는 조각가처럼 됐죠? 나는 오늘 책이라는 돌을 뭐하고 있다? 깨고 있다. 이렇게 쓰면 이게 여러분 어디에도 없는 시입니다. 그냥 선생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만약에 돌을 깨는 조각가처럼 나는 오늘 책이라는 돌을 깨고 있다 라고 쓰면 이 사람이 뭐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공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이 문장을 통해서 느껴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서 이 추상적인 의미를 여기서는 뭘 가지고 구체화시켰냐? 돌을 깨는 조각가처럼 이라고 썼으니까 얘는 뭘 쓴 거다? 비유를 쓴 거다. 얘는 뭘 쓴 거다? 감각을 쓴 거다. 이게 바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이미지를 왜 씁니까? 라고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추상적인 의미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미지를 쓰는구나. 이 정도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까지는 구별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시각이다, 청각이다, 촉각이다, 미각이다, 후각이다 이거 구별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알았죠? 그 다음에 비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일수록 개념이 잘 돼 있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대부분 등급이 낮은 학생일수록 개념을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은유라는 방법도 있고 직유라는 방법도 있고 대유법이라는 것도 있고 의인법이라는 것도 있고 풍유법이라는 것도 있고 의태법이라는 것도 있고 의성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수능시험에는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을 직설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만 씁니까? 이 말만 씁니다. 이 말만. 비유라는 말만. 그러니까 비유가 뭔지에 대해서만 좀 정확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많이 예를 들 때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비유에 대해서 뭐라고 많이 얘기하죠? 호수는 내 마음은 호수다 이렇게 써요. 내 마음은 호수다 이렇게 쓰죠. 호수다. 그러면 요게 원관념이라는 거고, 원관념. 요걸 뭐라고 하냐면 보조관념이라고 합니다. 무슨 관념? 보조관념. 그럼 결국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진짜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요거죠. 내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내 마음이 무슨 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근데 요 호수는 무슨 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알았죠? 그럼 우리는 문장을 가지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다? 내 마음이 잔잔하다. 달리 말하면 고요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건 A는 B이다의 형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무슨 법이라고 한다? 은유법이라고 한다. 알았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걸 바꾸면 이렇게 바꾸면 돼. 호수처럼 고요한 내 마음 이렇게 쓰면 형식만 바꾼 겁니다. 이렇게 처럼이라는 말을 쓰면 이게 무슨 법이다? 직유법이다. 이건 여러분들 결국 의미는 똑같은 겁니다. 형식만 바뀐 겁니다. 근데 수능 시험에는 뭐라고 묻냐면 이거나 둘 다 뭐가 쓰였다? 비유가 쓰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둘 건 의인법이 비유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의인법이라는 게 뭔지 알죠? 인격화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의성어나 의태어도 비유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선택지에 이 시에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본문에 가서 비유어가 있는지 없는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면 비유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찾아서 비유법에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돼 있어야지 내가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감각은 아주 쉬운 겁니다. 이건 감각에는 뭐가 있다? 시각과 청각과 미각과 촉각과 후각이 있다. 이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단지 하나 우리가 더 알아둘 건 공감각이라는 게 있다. 이 공감각이라는 것도 수능시험 같은 데서는 절대적으로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감각의 전이다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원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것도 다 무슨화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혼동하시면 안 돼. 이것도 다 무슨화를 위해서 쓰는 거다. 구체화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원래 쓸 때 푸른 종소리라고 쓰면 원래 종소리의 원래 감각은 청각입니다. 근데 얘를 무슨 각으로 바꿔준 겁니까? 시각화시킨 겁니다. 이런 걸 공감각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각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걸 시마다 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내가 문제의 선택지에 공감각이다 또는 감각의 전이란 말이 나오면 본문에서 공감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걸 찾는 능력을 쌓으려면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런 경우가 있죠. 문제 풀 때 선생님 나 공감각을 아는데 이 시에 공감각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학생들은 결국 개념은 알지만 연습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미지에서 이 감각이다, 비유다, 이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건 이거예요. 이미지라는 것 자체가 시에서 추상적인 의미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다. 그 방법에는 감각적인 방법도 있고 비유적인 방법도 있고 상징도 있다라고 머릿속에 좀 알아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상징입니다. 학생들이 대체로 이렇게 얘기하면 시가 상징이다 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상징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 비유하고 다른 건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숨기는 겁니다. 숨기고 그냥 구체적 장면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간단한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 당신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건 추상적인 말입니다. 나 당신 사랑해. 추상적이죠. 맞죠? 근데 이 말을 안 하고 그냥 꽃만 줬다. 이거 받아. 하고 누군가한테 병철이가 꽃을 줬다면 그 꽃이 바로 상징인 겁니다. 병철이가 꽃을 안 주고 나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이건 추상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고 꽃만 주면 이게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돼. 시에서는 구체적인 시어가 시에 들어있다. 문학에 들어있다면 다 무슨 성을 띈다고 아시면 돼요. 구체적인 시어가 들어있으면 상징성을 띈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럼 선생님이 아까 우리 앞에서 예를 든 걸 하나 다시 한번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여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공부하려는 의지가 이게 추상적인데 요 1번 같은 경우 무거운 가방을 들고 독서실을 향하면서 별을 바라본다 라고 하면 감각을 통해서 이걸 구체화시킨 거고, 그 다음에 돌을 깨는 조각가처럼 나는 오늘도 책이라는 돌을 깨고 있다 라고 쓰면 요건 비유를 통해서 요걸 구체화시킨 거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여러분들한테 너 요즘 공부 열심히 하니? 라고 했더니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뭐라고? 지금은 눈이 내리지만, 알았죠? 매화
향기가 피어나 나는 광야에 씨를 뿌리렵니다. 이렇게 썼다고 치자. 이게 원래 264의 광야에 있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지금은 눈이 내린다. 그러면 나는 지금 공부가 안 되지만 매화 향기가 피어난다. 언젠가 나는 대학을 갈 수 있다. 됐죠? 그래서 나는 지금 광야에 씨를 뿌리러 간다. 이 말은 열심히 공부하러 갑니다. 이 의미를 숨겼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 자체가 무슨적 이미지를 쓴 겁니까? 상징을 쓴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상징은 뭐냐면 말하고자 하는 걸 숨기고 구체적인 장면만 보여주는 게 상징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건 이 상징을 썼다고 해서 여기에 이 시에 상징적 이미지만 쓴 건 아닙니다. 지금은 눈 내리고 요거는 시각입니다. 알았죠? 매화 향기가 피어나요. 그럼 요건 후각입니다. 이해되지? 이해되죠? 그럼 이 시는 감각도 쓰고 상징도 써서 감각도 뭐라 그랬어요 지금? 감각도 쓰고 상징도 써서 공부하려는 의지를 구체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시의 이미지를 이렇게 공부해서 다음부터 선택지의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걸 시에서 찾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가끔 이 시 중에는 이런 시가 있어요. 폭포는 이렇게 폭포는 고매한 정신처럼 떨어집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럼 이 폭포는 무슨 적이죠? 구체적입니다. 알았죠? 근데 이 고매한 정신은 무슨 적이에요? 추상적입니다. 그러면 가끔은 이 비유가 결국 구체화보다는 무슨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추상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구체적인 자연물을 추상화시켰다 또는 관념화시켰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원래 비유의 원칙은 이게 원칙이 아닙니다. 비유의 원칙은 예로 구체화시키는 게 맞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소재를 추상적인 단어로 비유해서 무슨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추상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가끔은 이런 표현도 있죠. 이런 표현도 푸르른 자유의 추억 이렇게 씁니다. 이해되죠? 그럼 얘 자체가 무슨 적인 겁니까? 자유의 추억이 추상적인 겁니다. 얘를 무슨화시킨 거죠? 감각화시킨 겁니다. 이게 원래 이미지의 정상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푸르른 자유의 추억이라고 하면 자유의 추억을 감각화시킨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쓰는 게 이미지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반대로 할 때도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미지라는 걸 여러분들 꼭 시에서만 쓰는 건 아닙니다. 소설에서는 배경을 묘사할 때 감각을 이용해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쓰는 겁니다. 수필에서도 이미지를 쓸 수 있고요. 극문학에서도 이미지를 쓸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라는 것 꼭 시에서만 쓰는 기법은 아닙니다. 근데 시에서 많이 쓴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예로 진달래꽃을 보면 진달래꽃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구체화가 없는 겁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나를 싫어해서 가면 내가 진달래꽃을 꺾어서 당신 앞에다 뿌리겠다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진달래꽃은 구체적인 소재입니까?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소재입니다. 그럼 그 진달래꽃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당신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당신이 떠날 때 정성을 다하겠다는 마음도 있고 당신이 떠나는 게 너무 슬프다는 의미도 담길 수 있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소재인 진달래꽃은 일단 상징성은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떠나는 님 앞에 꽃을 뿌려주는 모습은 시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미지를 이 정도만 공부해서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본문에서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게 이제 비유가 어떤 종류가 있고 상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공부할 필요는 있지만 선생님 보기에는 수능 시험에는 절대 상징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비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유법이나 직유법이나 의인법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그 소설의 시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소설이 어떻게 읽어야 되고 소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표현기법 같은 경우에 대해서 구별이 잘 안 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선생님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위너스학원 카페에 와서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미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